배나TV 유튜브 구독 신청으로 저희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이춘근의 국제정치입니다. 최근 들어서 북한에 대한 제재, 경제 제재가 좀 강화되는 느낌입니다. 뭐 중국도 북한산 석탄 수출 수입 다 막겠다 얘기를 하고요. 그렇다면은 미국이 발의해서 지금 중국까지 동참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이 대북한 경제 제재, 이 본질이 뭔지를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북한이 핵 실험을 이번에 1월 6일 날 하고 2월 7일 날 미사일 쏘고, 갑자기 지금 북한 핵에 대해서 이제 좀 뭐 올코트 프레싱하는 그런 그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이제 거기에 반대를 걸었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근에 정말 그 어제 오늘 이제 2월 26일인데 어제 오늘 진행되는 거 보고서 야, 이제는 북한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무슨 제재가 가는가 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한이 핵실험 했을 때마다 유엔이 결의안 내는데 지금처럼 결의안이 늦게 나오는 적은 없습니다, 솔직히. 오히려 이번에는 결의안이 늦게. 다른 때는 뭐 전부 다 뭐 열흘 보름 이내에 다 나왔는데, 지금은 1월 6일 날 핵실험을 했는데 오늘이 2월 26일이니까 50일 됐습니다. 50일 됐는데 아직 결의안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제 아주 북한한테 그냥 몰고 가는 거로, 전방위 압박이 들어가는 거로 생각하는데, 근데 아직까지 사례를 보면은 아직 결의안도 못 만들고 있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는데, 그런 큰 면에서 보면은 이게 과연 제대로 가는 거냐는 그런 의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을 경제 제재하는 거로 지금 뭐 미국도 그러고 있는데, 그게 어디까지 가능할까? 이제 나는 그 북한이 핵을 만드는 이유가, 북한이라고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이가 핵을 만드는 이유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는 웬만큼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은 이 핵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참 딜레마인데, 자기가 죽게 되면 포기할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이는 핵이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죽게 돼야지 포기할 텐데 핵이 없으면 죽는다. 별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골목이네요. 근데 경제 제재를 해가지고 어디까지 그게 될까? 그리고 이제 한번 우리가 두고 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중국이 북한을 죽일 수 있는, 그러니까 전쟁 안 하고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로 보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중국한테 많은 걸 기대한 것은, 중국이 북한을 정말 끝까지 몰아가서 팔을 비틀어서 핵을 내려놓게 하겠다 했는데, 중국이 그런 능력을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이 북한을 죽여도 괜찮을까? 자기 생각해 봤을 때. 저 김정은 정권이 무너져 버려도 괜찮을까? 했을 때 복잡해질 겁니다. 저거 무너지면 안 되고 핵은 안 되고. 그게 딜레마네요. 그게 바로 북한이 죽으면 안 되는데 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안 된다. 근데 핵을 뺏기 위해서는 저게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딜레마인데, 경제 제재만 가지고서도 중국이 북한을 죽일 수 있는 건 틀림없어요. 뭐 기름 다 끊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뭐 그냥 무너지는 거지. 그런데 그 북한이 무너지면 중국한테는 그게 좋은 거냐? 중국 사람들은 거기서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6.25 때 북한 살려주려고 전쟁하러 왔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뭐 그게 완전히 바뀐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시진핑이 부주석일 때 한국 전쟁은 제국주의자들과 맞서서 싸운 정의로운 전쟁이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겨야 되는 전쟁이었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중국은 공식 교과서에서 항미 원조, 미국에 항거하고 조선, 그러니까 북한을 도운 전쟁이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가르쳤습니다. 시진핑 부주석 때 그 얘기를 직접 했고, 그런데 북한이 좀 못나고 말 안 듣고 말썽꾸러기지만은 살아있어 주는 것이 좋을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정말 비틀어가지고 너 죽어도 할 수 없다라고 그러는 것이 가능할지. 그래서 저는 뭐 최근에 쓴 제 시론에서 중국이 북한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의지는 없다고 썼습니다. 지금 북한과 거래하는 국가, 기업, 단체
그리고 심지어는 개인까지도 경제 제재 하겠다. 네. 근데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거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대부분의 무역은 그러니까 북한의 대외 무역의 대부분은 사실은 중국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쉬운 그 가정을 한번 해보면은 어느 중국 회사가 북한의 광물을 수입에다가 갖다 판다. 네. 그 회사는 미국하고는 거래할 수 없다. 라고 미국이 이제 거는 것이죠. 네. 그게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건데, 참 중국도 딜레마에 빠지긴 빠진 겁니다. 중국 거 북한하고 무역을 해서 예를 들어 100원을 벌었다. 근데 미국이 너 중국하고 해서 100원 벌면 우리하고는 장사 못해 그랬는데 중국 계산해 보니까 500원이 손해나게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지금 중국을 걸고 넘어지는 거는 북한이라는 변수도 있지만은 북한 문제를 해결할 겸 중국도 엄청나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면은 개인 간의 소규모 보따리 밀무역을 빼고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저런 일이 벌어질 거 겁니다.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제가 예측을 하냐면은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밀수 그러니까 뭐 지금 북한이 장마당 때문에 살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살려주는 거죠. 공식적인 건 다 끊어도 뭐 밑에 있는 안 보이는 거 이건 뭐 중국 정부 우리도 어쩔 네. 수 없었다 네. 그럴 수 있는 거. 예,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이 뭐 내일 모레 죽도록 그냥 중국이 전적으로 북한을 봉쇄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과거에 마카오에 있던 뱅코 델타 그렇죠. 아시아뱅크 여기 하나만 집중 감시를 해서 거래를 못하게 했더니 북한이 상당히 아파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네.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도 뭐 제대로 하면은 그 일이 다시 반복이 되고 그보다 더 심한 일이 벌어지겠죠. 네. 근데 지금 북한도 거의 지금 막판에 오기로 왔습니다. 북한도 막판에 온 거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피곤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벌써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이 위기가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라는 벌써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이제 그 중병을 완전히 고치는 그 마지막 찬스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 네. 지금 북한이 핵을 내려놓을 때까지 이 위기가 지속되는 것이 사실은 우리한테는 더 좋은 네.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그 인내심의 경쟁이고 그 거트, 이 의지의 싸움입니다. 의지.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80년대에 플라자 합의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일본이 한참 이제 경제적으로 잘 나갈 때고요. 당시 그 일본에서는 일본 전역을 부동산 값으로 환산했을 때 미국을 다 산다. 네, 일본을 팔면 미국을 다 사고 카나다는 2번 반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뭐 록펠러 센터 하여튼 온갖 말하자면 미국의 상징적인 부동산들을 다 샀고요. 이때 미국이 일본의 팔목을 비틀어서 이른바 플라자 합의라는 걸 했습니다. 엔화를 공격해서 그러니까 그때 일본의 국부의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한 20%가 날아갔습니다. 20%가 그냥 단방에 날아간 건데 일본으로서는 안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바로 그 플라자 합의 직전에 일본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뭐 이런 책도 내고 했다가 그게 결국 그 플라자 합의 때 국부의 5분의 1이 날아가고 그리고 이제 이른바 잃어버린 뭐 20년 네. 지금 25년째 되고 잃어버린 있죠. 25년이 시작이 된 거죠. 그렇다면은 미국이 중국에 관해서도 그 비슷한 이제 우리가 이 세계 패권 역사를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제가 그 몇 년 전에 미중 패권에 관한 글을 이제 하나 썼는데 네. 그 기자가 이제 나한테 그 제목을 주고서 무지하게 어려운 제목을 줬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말하는 느낌이. 그래서 그거 아주 쉬운 거예요. 아주 쉬운 문제라고 했더니 미국과 중국이 싸워서 누가 이기는 거가 어떻게 아주 쉬운 문제냐 그래서 네. 내가 그쪽에서 지금 하나 모르는 거가 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의
전략 문화, 미국이란 나라의 대전략, 군사 전략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미중 패권이 누가 이길지에 대해서 지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당장 미국이 훨씬 센데 그 미국은 평화적으로 2등이 될 수가 없는 나라다. 미국이란 나라는 평화적으로 2등이 될 수 없는 나라다. 그래서 미국은 도전국이 생겼을 때 도전자가 나올 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도전을 막는데 자기가 힘 있을 때 막는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이게 쉽게 하는 거 2030년이면 중국이 세계 패권국이 된다. 네. 2040년이라고 네. 그런다. G1이 된다. G1이 된다 그러는데 2040년에 예를 들어 가정입니다. 2040년에 중국이 G1이 되기 위해서는 2038년에 미중 전쟁에서 중국이 이겨야 됩니다. 그 사건이 없으면 중국이 패권국이 못 된다는 것이 네. 그리고 지구 역사에서 이 세계사에서 패권국이 도전국한테 평화적으로 자기 지위를 양보한 적은 없어요. 하물며 미국이 양보하지 않을 건데 근데 그럼 미국은 전쟁을 할 거냐? 전쟁 안 하죠.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 좋은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돈입니다. 네. 금융. 그래서 그 일본이 미국한테 대들다가 그때 이시하라 신토로 같은 사람이 이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네, 도쿄 도지사도. 도쿄 도지사고 그때 이제 또 아키오 모리타라는 소니 회장도 같이 썼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그 책을 영어로 번역해갖고 미국 사람이 다 읽었습니다. 이게 이놈들이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책은 이 소니 회장은 빠졌습니다. 사업해야 되니까. 단호히 노라고 말해야 되는 일본. 네, 두 번째 책이 속편이 나왔죠. 그래도 노라고 말해야 되는 일본. 이런 식으로 세 개가 나왔었죠. 그때 이제 미국이 이것을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본은 그때 이제 군사력으로 미국한테 대항한 것은 아니고,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 예를 들게요. 어느 경제학자가 쓴 논문인데 미국의 경제학자가 쓴 겁니다. 네. 중국이 미국에다가 한 3조 달러쯤 갖다 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3조 달러라는 그 무지막지한 돈을 중국이 미국 보고 그거 내놓으시오 그러면은 미국은 죽는다라고 썼습니다. 그 논문에. 네. 그래서 미국의 운명을 중국이 쥐고 있다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달러 채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그렇죠. 나라가 중국이다. 중국이니까.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그 교수가, 그 학자가 마치 그 미국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그 시스템에 전기 플러그를 꽂아 있는데 중국이 그 플러그를 잡아당기면 미국은 죽는다라고 썼더라고요. 네. 제가 그 논문을 읽으면서 와, 이 사람은 국제정치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디 가서 이제 그 논문을 인용하고 강의를 하면서 제가 그 해군대학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해군대학 강의하는 데만한 그 파워포인트 하는 그 컴퓨터가 있어요. 여기 전기를 중국이 잡아당기면 이 미국이 죽는단다. 중국이 여기다 손대면 미국은 어떻게 하겠니? 내가 그 장교단에서 올랐으면 중국이 요걸 뽑으면은 미국이 죽는데 그 플러그에 중국이 손을 대고 있으면 미국은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미국이 꼰충으로 쏠 거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국제정치예요. 그리고 미국이 달러 패권을 가져서 뭐가 유리하냐면은 미국이 몰락하면은 중국도 3조가 날아가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작년인가 아주 그 재밌는 책이 나왔는데 달러 트랩이라는 책이 미국의 그 브루킹스 연구원이 쓴 책이 있어요. 네. 그 달러의 트랩이라는 게 이제 덫이죠, 덫. 그러니까 가다 턱 빠지거나 뭐 이런 덫인데 달러를 그냥 교환하는 거로만 생각하면은 미국 경제가 내려가면은 미국은 망하는 거예요. 미국 경제가 안 되면은 미국이 큰일 나는데 달러를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환 수단 플러스 저장의 수단으로 쓴다는 겁니다. 기축통화죠. 그렇죠. 네. 금이야, 금. 네. 그러니까 세계가 우울하고 그러면 전부 달러 사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달러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 달러의 위력이 내려가지 않고 그 미국은 그것 때문에도 이제 망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를 쓴 책이 최근에 나왔는데 그런 여러 가지 다방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미국은 정말로 이 땅 짚고 헤엄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주 이 논리 생각하면은 야, 이 미국의 패권이라는 건 무서운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가 자동차 만들어서 미국에 팝니다. 네. 아주 뭐 심플하게 생각하면은 그리고 미국은 그 쇠덩어리 움직이는 쇠를 우리한테 받은 다음에 뭘 줍니까? 종이를 줍니다. 종이. 네. 초록색 종이. 그러면 그 초록색 종이를 우리나라에서 가져다가 이만큼 싸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 돈을 찍어가지고 논아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만큼 쌓였습니다. 그럼 이거 뭐예요? 종인데. 이거를 미국에다 갖다 놓는 거죠. 이자 좀 쳐달라고 그러고 뭐 미국 모두 사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미국은 우리는 자동차를 갖다 줬는데 네. 미국은 종이를 줬는데 그 종이가 궁극적으로 다시 미국으로 오는. 네. 그래서 이 새끼 어느 나라든지 그 패권국이 되려고 아우성을 치는 거죠. 달러 패권. 유럽이 유로화를 만들어서 제2 기축통화로 키워보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잘 안 됩니다. 뭐 아직까지 안 된 그거 아니라 이제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이시하라 신따로 말씀을 하시면서 마치 저희가 좀 책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분노한 것처럼 보실 수도 있겠는데 그건 아니고 그 책이 하나의 상징적 행위였을 뿐이지 일본 그때 제페니스 인베이드라고 해서 일본이 미국을 침략한다. 그 책 미국 사람들이 다 읽어 막 분노하고 네. 그랬습니다. 그때 그 미국 사람들도 이제 심플한 단순한 사람들이 있는데 옛날에 그 미국 국회의원들이 토시바 일본의 네. 토시바라는 그 전자회사가 있는데 토시바 회사의 테레비 뭐 이런 거 갖다 놓고 야구 방망이라고 국회에서 부수는 네, 퍼포먼스 부수는 또 일본차 부수는 퍼포먼스 이런 거 했었죠. 미국 저 디트로이트에서 그 네. 술집에서 중국 학생이 그 미국 저 자동차 공장 회사원한테 네. 일본 사람으로 오해해가지고 뭐 이게 타살당한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그 일본 그러니까 요 한 20년 전에는 전부 일본이 다음번 1등이라고 뭐 지원이 된다고 그랬고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일본은 미국을 제외한 어떤 두 나라의 GDP를 합친 것보다도 더 잘 살았습니다. 그렇죠. 거의 미국의 3분의 2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일본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영국 프랑스를 합하든 독일 영국을 합하든 독일 프랑스를 합하든 일본이 그거보다 더 잘 살고 그렇죠. 생산량도 많았습니다. 일본이 미국 다음으로 2등일 때 3등이 독일인데 독일의 2배가 넘었습니다. 예. 일본의 GDP가. 그래서 그거를 각각 학생들한테 그 GDP 소개하면 놀래요. 일본이 독일의 2배인 줄은 미처 몰랐다고 할 정도로. 그렇죠. 독일 영국 합친 것보다 잘 살았던 그렇죠.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그 폴 케네디 교수가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책을 썼을 때 그 흥망의 다음번 흥할 나라는 일본이다라고 중국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1987년 책인데 근데 지금은 일단 다 중국이라고 그러고들 있죠. 알겠습니다. 역시 변하지 않는 것은 미국이 세계 제1의 패권국의 지위를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중국에서 이제 그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그 로버트 비어드슨이라는 미국의 학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가지. 그 사람이 이제 한 2, 3년 전에 스텀블링 자이언트 이렇게 비틀거리는 자이언트라는데 거기 중국 이야기입니다. 아, 비틀거리는 거인. 비틀거리는 거인 해가지고 중국 이야기를 썼는데 거기 챕터 하나 어디에 보면은 중국이 세계 1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의 양보를 받아야 된다. 아, 양보를. 그러니까 릴링키시라는 말을 썼어요. 미국이 그걸 릴링키시 해줘야지 중국이 1등이 될 수 있다 그러는데 미국이 릴링키시 할 수가 없죠. 그 지위를 양보할 수가 없죠. 그게 지금 현실 국제정책입니다. 그래서 한반도 위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일단 사태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제가 추가 질문을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와서 여쭙고 싶고요. 지금 소로스가 중국 위안화는 과대평가되어 있다. 중국에 대한 말하자면 그 사모펀드 공격을 시작했는데 그때 한 말이 최근이죠. 1월 한 20일 무렵 정도 한 달쯤 됐습니다. 그 말한 지가. 나는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확인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중국은 경착륙하고 있다. 크래쉬 랜딩, 뭐 하드 랜딩 이렇게 썼는데 이미 BBC는 2.4% 정도밖에 성장을 못한 것 같다라고 BBC에서는 보도했습니다. 그런 보도도 나왔고 그리고 소로스 얘기가 자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I'm not expecting it. 나는 그것을 그렇게 될 거라고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I'm watching it. 네. 이 말을 썼습니다. 나는 지금 떨어진 걸 네, 보고 보고 있다라고 있다. 쓰고 네. 그리고 또 얼마 안 됐어요. 그것도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에 네. 용이 막 이렇게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용 떨어지는 그 그림을 그려놓고 네. 거기 시진핑이 마치 그 이제 말 고삐 잡고 있는 것처럼 했는데 그 옆에 그 글자는 Everything is under control. 모든 것이 다 통제. 그 이제 비꼰 얘기죠. 그렇게 내려가는 얘기 있고 바로 요 무렵에 나온 거 뭐 이것이 100% 맞는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그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온 자료에 가면은 그 중국의 은행 채권 부실, 그러니까 돈을 꽂았는데 못 받는 돈, 그것이 미국이 2008년에 당했던 거에 400%. 프라임 모기지 그러니까 사태. 네.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보다 4배 정도 액수가 더 클 거다라고 예측한 걸 봤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2008년에 그거가 이제 미국 몰락의 이 결정타로 사람들이 다 봤거든요. 네. 이제 미국의 시대는 이제 끝이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중국도 그렇게 생각하고 세계가 다 그렇게 봤는데 지금 그 당시에 미국이 지금 중국 경제보다 2배쯤 큽니다. 근데 중국이 미국보다 4배의 더 큰 돈이 문제가 생긴다면은 이거는 8배 더 아픈 거예요. 미국보다. 사실은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지방정부와 공기업의 부채는 통계로조차 잡히지 않는다. 훨씬 규모가 더 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지금 내가 읽은 논문에 그냥 나온 얘기인데 중국의 그 이 부의 총량이 한 30% 깎일 가능성도 있다. 그 GDP 아까 일본 20% 내려가고 그런 거 그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뭐 미국은 한 17조 치고 중국을 한 8, 9조 치는데 그 30% 내려가면 미국 따라가기 총량에서도 간단하지 않을 겁니다. 5조 내외로 줄어드는 거니까 3배 이상, 3분의 1 이하로 줄어드는 거네요. 네, 중국 경제와 국제정치의 함수관계는 제가 앞으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지속적으로 이충근 박사님을 방문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